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호텔 연회장은 축하의 박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단상 위에 선 이동학은 세상에서 가장 선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었죠. 하지만 객석 맨 끝에 선 지혜의 눈에는 그 미소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보였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의 숨통을 끊고 이 자리에 앉기까지 무려 25년이나 걸렸네. 지혜는 입술을 짓씹으며 그 비극적인 시작이었던 25년 전의 밤을 떠올렸습니다. 천둥 소리가 요란하던 그날 지혜는 공인회계사 교재를 뒤적이며 좁은 방 안에서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명문대 졸업반이었던 그녀에게 아버지는 유일한 자부심이자 버팀목이었죠. 하지만 갑자기 들이닥친 수사관들은 지혜의 세상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회장님의 도장을 도용해 수십억을 횡령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죄명이 아버지의 등에 붙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가는 아버지는 울부짖는 딸을 향해 목이 터지도록 외쳤습니다. 지혜야, 회장님을 원망하지 마라. 절대로 굴복하면 안 돼. 이 모든 건 이동학 전무가 판 함정이다. 안녕하세요. 창밖 채널. 오늘의 사연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둠 속에 갇혀야 했던 한 남자, 그리고 그를 위해 25년을 기다린 딸의 처절했던 시간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시작됩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차가운 철창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나타난 이동학은 지혜의 손을 잡고 위선적인 눈물을 흘렸죠. 김 비서님이 그럴 줄은 정말 몰랐다. 지혜야, 내가 어떻게든 힘을 써볼 테니 기운 차려라. 그 비열한 입술에서 나온 위로를 지혜는 바보처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옥중에서 진실을 밝히기도 전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뒤 지혜에게 남은 건 범죄자의 딸이라는 낙인뿐이었죠. 5년 동안 그녀는 세상의 바닥을 기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이동학이 쳐놓은 블랙리스트라는 그물망을 빠져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조차 잘리기 일쑤였고 지혜는 매일 밤 라면 한 봉지로 허기를 달래며 복수만을 꿈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회장님의 아내이자 주희 엄마인 한연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죠. 주희 엄마는 지혜의 거친 손을 잡으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지혜야, 내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잡고 싶지 않니? 지혜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주희 엄마는 삼촌 이동학이 남편인 회장님을 약물로 무너뜨리고 그룹을 가로채려 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10살 된 어린 딸 주희를 지켜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주희 삼촌은 지금 독사처럼 독을 품고 주희 아빠를 갉아먹고 있어. 우리 주희를 위해서 내 인생을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지혜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비록 자신을 불태워야 하는 길일지라도 아버지를 죽음으로 몬 그 악마를 잡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죠. 며칠 뒤 지혜는 화려한 명문대 졸업장을 구석에 처박고 낡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이동학은 제 발로 기어들어온 지혜를 보고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오면 뭐해? 갈데없는 범죄자, 딸려는 결국 남의 집 바닥이나 닦는 게 제격이지. 들어가서 먼지 하나 없이 닦아놔라. 지혜는 고개를 숙이고 그의 구두 발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놈이 비웃는 이 앞치마가 훗날 내 목을 죄는 밧줄이 될 거야. 지혜는 차가운 저택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등 뒤로 육중한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택의 문턱을 넘은 지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보다 더한 모멸감이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던 지혜의 손에는 이제 펜 대신 낡은 걸레와 독한 세제가 들려 있었죠. 이동학은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지혜가 무릎을 꿇고 닦아놓은 바닥을 구두굽으로 툭툭 쳤습니다. 야, 김지혜. 바닥 꼬락서니가 이게 뭐냐? 범죄자 딸이라 그런지 손끝도 야무지질 못하네. 다시 닦아라. 지혜는 모욕감을 꾹 누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놈이 아무리 짓밟아도 나는 죽지 않아. 지혜는 마음속으로 칼을 갈며 이동학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진짜 임무는 집안일이 아니라 이동학의 악행을 기록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지혜는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척하며 이동학이 서재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약을 꺼내는지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삼촌이 형이자 주희 아빠인 이 회장의 보약에 정체 모를 하얀 가루를 몰래 타는 모습이었죠. 주희 아빠는 그 약을 마실 때마다 환각 증세에 시달리며 점점 미쳐갔습니다. 삼촌은 그 모습을 비웃으며 사람들 앞에서 형님이 약물 중독으로 실성했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주희 엄마는 남편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증거를 모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동학의 마수는 생각보다 훨씬 잔인했죠. 주희 엄마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변호사를 만나러 가던 날 의문의 덤프트럭이 그녀의 차를 덮쳤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간 지혜는 피투성이가 된 채 숨을 몰아쉬는 주희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희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 펜던트를 지혜의 손바닥에 쥐어주며 간절하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지혜야, 이게 스위스 은행 비밀 금고 열쇠야. 주희 아빠와 내 아버지 명예를 지킬 증거들이 그 안에 있어. 우리 주희를 데리고 도망쳐. 준비가 되면 때가 되면 돌아와서 다 되찾아줘. 주희 엄마는 그 말을 끝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저택에 남은 것은 이동학의 섯을 펄은 칼날뿐이었죠. 이동학은 목격자인 10살 주희마저 아동 정신병이라는 가짜 진단 내려 스위스의 외딴 요양소로 감금하려 했습니다. 지혜는 주희까지 저 괴물 같은 짐승에게 당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지혜는 이동학 앞에 달려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모두 내던진 채 비굴하게 연기하기 시작했죠. 주희 삼촌, 아니 회장님, 저를 주희의 감시자로 보내주십시오. 그 아이가 평생 입도 뻥끗 못하게 제가 요양소에서 썩게 만들겠습니다. 회장님의 충실한 사냥개가 되어 명령을 따를 테니 제발 저를 보내주세요. 이동학은 지혜의 비굴한 모습에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고결하던 명문대생이 하녀가 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냥개를 자처하는 모습이 꽤나 만족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 내 아비처럼 주제 파악을 하니 보기 좋구나. 가서 그 아이를 철저히 감시해라. 조금이라도 헛짓거리를 하면 내 아비 꼴이 날 줄 알아. 그는 지혜를 자신의 완벽한 수하로 믿고 주희와 함께 스위스로 떠나도록 허락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혜는 떨고 있는 주희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주희야, 무서워하지 마. 너와 내가 준비될 때까진 이제부터 세상에 이주희는 없는 거야. 지혜는 결연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괴물이 되어 돌아올 거야. 지혜의 가슴 속에는 주희 엄마가 남긴 황금 열쇠가 뜨겁게 달구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스위스로 떠난 두 사람이 낯선 땅에서 어떻게 20년을 견뎌낼지 벌써 가슴이 아려옵니다. 제네바 호수에 살을 베어낼 듯 차가운 물 한 개가 르 로제 학교의 고풍스러운 석조 건물을 겹겹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가명 제시카 킴으로
그곳에 입학한 주인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정재계 자제들 틈에서 철저한 이방인이었죠. 한국에서 겪은 그 끔찍한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주인은 아예 입을 닫아버린 채 지독한 실어증에 시달렸고, 아이들은 그런 주의를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낯선 언어로 낄낄대며 괴롭혔습니다. 주인은 매일 밤 기숙사의 딱딱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아빠를 부르며 눈물로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시각 지혜는 학교 근처 롤마을의 어느 낡은 가스토프 지하방에서 짐을 풀었습니다. 습기찬 지하방에서 풍겨나오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는 마치 지혜의 처지처럼 처량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명문대 경영학과를 나와 회계사를 꿈꾸던 지혜의 그 고운 손은 이제 식당 접시를 닦고 빨래방에 거친 옷감을 비비느라 금세 갈라지고 터져버렸습니다. 얼음장 같은 찬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뼈마디가 마디마디 시려왔지만 지혜는 주희의 비싼 학비 영수증을 보며 입술을 깨물고 또 버텼습니다. 주희에게 외출이 허락된 유일한 시간인 수요일 오후가 되면 지혜는 좁은 다락방에 작은 가스버너를 켰습니다. 그러고는 고향의 맛이 담긴 따뜻한 한식 수프를 정성껏 끓여 주희를 기다렸죠. 지혜는 수프를 한 숟가락 떠서 주희의 입에 조심스레 넣어주며 자신이 직접 손으로 만든 경영학 교재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지혜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죠. 주희야, 학교 수업은 내 인맥을 만들기 위한 화려한 껍데기일 뿐이란다. 진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은 이 장부의 숫자들 안에 들어있어. 지혜의 말소리는 낮았지만 서슬퍼렇게 단호했습니다. 다정하던 이모의 눈빛은 어느새 호랑이 같은 스승으로 변해 있었고 두 여인의 은밀한 수업은 알프스의 밤이 깊어지도록 끝날 줄 몰랐습니다. 알프스의 칼바람이 창틈을 비집고 들어오던 어느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지혜는 낡은 다락방 창너머로 낯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마을 어귀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죠. 드디어 이동학 그 사람이 보낸 감시자가 나타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지혜는 다급히 주희의 어깨를 붙잡고 눈을 맞췄습니다. 주희야, 정신 바짝 차려야 해. 지금부터는 내가 아니라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망가진 인형이 되어야 한다. 이모가 신호를 줄 때까지 절대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안 돼. 주희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다가 이내 힘을 뺐습니다. 막던 눈동자에서 생기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초점이 흐릿해졌죠. 잠시 후 가파른 계단을 삐걱거리며 올라오는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육중한 나무 문이 거칠게 열리고 명품 코트를 걸친 강 실장이 거만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방 안의 눅눅한 곰팡이 냄새에 코끝을 찡그리며 주위를 훑어보았습니다. 지혜는 기다렸다는 듯 헝클어진 머리를 털며 강 실장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아이고 실장님, 이 먼 곳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돈 좀 넉넉히 챙겨오셨겠죠? 저 정말 이 짓거리 더는 못 해먹겠어요. 지혜는 강 실장의 소매를 붙잡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 실장은 불쾌한 듯 지혜의 손을 뿌리치고 방구석에 멍하니 앉아있는 주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주희는 입가에 침을 흘리며 허공을 향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웅얼거리고 있었죠. 강 실장이 주희의 눈앞에서 손을 휘둘러 보았지만 주희의 눈동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청한 웃음을 지으며 손가락으로 벽지를 긁어댈 뿐이었습니다. 상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하구먼. 여태 이러고 있는 겁니까? 강 실장의 물음에 지혜는 기다렸다는 듯 가슴을 쾅쾅 치며 넉살 좋게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게나 말이에요.
제 팔자가 이게 뭡니까? 명문대 나와서 꽃다운 나이에 이 미친의 뒷바라지나 하느라 손은 다 터지고 얼굴은 늙어버렸으니 말이에요. 이동학 전무님께 꼭 좀 말씀해 주세요. 수고비 좀 더 올려주지 않으면 나 확 한국으로 도망가 버릴 거라고요. 실장님, 저도 사람인데 사고 싶은 것도 많고 좋은데도 좀 가고 싶단 말입니다. 지혜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강 실장이 내민 돈 봉투를 뺏듯이 낚아챘습니다. 침을 발라 지폐 장수를 세는 지혜의 모습은 영락없이 돈에 눈이 먼 속물처럼 보였습니다. 강 실장은 그런 지혜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돈 밝히는 건 여전하시구먼. 하긴 김 비서님 딸이 어디 가겠어. 알겠소. 전무님께는 아주 잘 계신다고 보고할 테니 걱정 말고 잘 감시하고나 있으시오. 헛짓거리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강 실장은 더 이상 볼 일 없다는 듯 뒤돌아 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계단 아래로 사라지고 자동차 시동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지혜는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사방이 고요해지자 지혜는 온몸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린 주희도 초점을 되찾고 지혜의 품으로 달려와 안겼습니다. 지혜는 주희의 젖은 입가를 닦아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잘했다 주희야. 정말 잘 참았어. 이제 저들은 우리를 완전히 잊을 거야. 그 방심이 저들의 성벽을 무너뜨릴 틈이 될 거다. 지혜는 품에 안은 주희를 토닥이며 강 실장이 던져두고 간 돈 봉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보낸 이 더러운 돈이 결국 당신을 무너뜨릴 총알이 될 거야. 지혜의 눈에는 서늘한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낯선 이방의 땅에서 두 여인은 그렇게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다시 한번 칼날을 갈았습니다. 지혜는 주희에게 상류층의 품격 있는 언어와 비즈니스 협상 기술을 혹독하게 훈련시켰습니다. 단순히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언어를 칼날처럼 휘두르는 법을 가르쳤죠. 주희는 지혜의 지시에 따라 학교 내 최고 권력층 자녀인 엘리제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엘리제의 신뢰를 얻어 그들의 견고한 성벽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한 것은 주희의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지혜의 천재적인 자산 운용 능력도 빛을 발했습니다. 주희 엄마가 남긴 소액의 자본을 경영학 지식을 활용해 유럽의 초기 IT 스타트업과 스위스 시계 부품 회사들에 분산 투자했죠. 주희의 이름으로 된 계좌는 지혜의 손을 거치며 복리처럼 무섭게 불어났습니다. 훗날 그들의 성을 불태울 거대한 복수 자금이 소리 없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15 사춘기가 된 주희는 평범한 친구들처럼 놀고 싶은 마음에 지혜에게 대들며 수업을 거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인생이냐며 소리를 지르는 주희를 데리고 지혜는 알프스 산속의 어느 가난하고 외진 요양소 뒤편으로 향했죠. 차가운 바람이 부는 그곳에서 지혜는 소중히 간직해온 낡은 카메라를 꺼내 아버지가 짐승처럼 갇혀있는 비참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주희야, 이 영상은 내가 운 좋게 찍은 게 아니란다. 그 사람이 벗어던진 바지 주머니에서 나온 청평주유소 영수증 한 장, 그리고 구두 밑창에 묻어있던 그곳 특유의 붉은 흙을 쫓아 며칠을 헤맨 결과야. 나물 바구니 속에 낡은 카메라를 숨기고 담장 밑에서 숨을 죽였지. 내 아버지가 독방에 갇혀 있는 걸 보면서도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내 손등을 깨물며 버텼어. 너를 깨워줄 유일한 칼날이 이것뿐이었으니까. 지혜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지만 서슬퍼런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쇠약해진 채 짐승처럼 갇힌 아버지의 모습을 본 주희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날 이후 주희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슬픔과 방황으로 흔들리던 어린 소녀의 눈동자는 온데간데였고 그 자리에는 서슬 퍼런 복수의 불꽃이 들어앉았죠. 주인은 더 이상 평범한 학생처럼 놀고 싶다거나 투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혜가 잠시 쉬라고 말려도 주인은 책상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동학의 탐욕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주희가 15살이라는 걸 깨닫은 그날부터 그는 주희가 곧 성인이 되어 재산을 청구할까봐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오른팔인 강 실장을 스위스로 급파했습니다. 아이를 영원히 입마금하라는 잔혹한 명령과 함께 말이죠. 지혜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나타난 강 실장의 차가운 눈빛을 본 순간 지혜는 주희의 손을 잡고 호숫가 벼랑 끝으로 향했습니다. 주희는 겁에 질린 채 이모의 손을 꼭 쥐었죠. 지혜는 주희의 겉옷과 신발 한 짝을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바위 끝에 가지런히 놓아두었습니다. 잠시 후 강 실장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벼랑 끝에 나타났습니다. 지혜는 기다렸다는 듯 머리를 풀에치고 호수를 향해 미친 사람처럼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장님, 어떡해요? 우리 주희가 죽었어요. 삼촌이 무섭다고 살려달라더니 저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고요. 지혜는 강 실장의 다리에 매달려 바닥을 뒹굴며 통곡했습니다. 강 실장은 당황한 기색으로 벼랑 아래 검은 물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혜는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로 호소하며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실장님, 제발 부탁이에요. 전무님께는 주희가 죽었다고 보고해 주세요. 어차피 이 먼 타국에서 시신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제가 입만 다물면 세상 누구도 모를 일이에요. 저도 주희 따라 죽으려다 무서워서 못 죽었습니다. 실장님께서 저 좀 살려주세요. 전 여기서 죽은 듯이 살며 다시는 한국 땅을 밟지 않겠습니다. 지혜는 주머니에서 그동안 모아둔 꼬깃꼬깃한 비상금을 강 실장의 손에 쥐어주며 비굴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 실장 역시 귀찮은 살인 공범이 되기보다는 사고로 마무리 짓는 편이 훨씬 마음 편했을 겁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지혜의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소. 전무님께는 실족사에서 물살에 떠내려갔다고 보고하겠소. 하지만 당신도 눈앞에서 사라져 영원히 유령처럼 사시오. 만약 내 귀에 당신들 소문이라도 들리면 그땐 내 손에 죽을 줄 아시오. 강 실장은 지혜가 놓아둔 주희의 신발 한 짝을 증거물로 챙겨 서둘러 현장을 떠났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 강 실장은 이동학에게 주희의 사망을 보고했습니다. 이동학은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기뻐하며 그날로 모든 송금과 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죽은 아이에게 돈을 쓸 이유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강 실장의 자동차 배기음이 알프스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밤이었습니다. 지혜는 벼랑 끝에 엎드린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바위 뒤에서 기어나온 15살 주희가 지혜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을 때야 지혜는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나라에서도 한국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란다. 지혜는 주희의 손을 잡고 롤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 농가 창고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3년은 인간의 존엄을 버리고 오직 복수라는 심장만을 남겨두는 과정이었습니다. 지혜는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 아주 가난한 농가의 축사를 개조한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름 없는 식당의 뒷방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을 닦거나 마을 사람들의 더러운 세탁물을 손으로 비벼 빠는 것뿐이었죠. 겨울이면 손가락 사이사이가 갈라져 진물이 터졌지만 지혜는
병원 문턱조차 넘을 수 없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될 터였으니까요. 이모 제발 그만해. 나 그냥 학교 안 가도 돼. 우리 그냥 어디 숨어서 조용히 살면 안 될까? 주인은 고된 노동으로 매일 밤 끙끙 앓는 지혜의 등을 보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지혜는 타오르는 촛불 아래 주희를 앉혀두고 더욱 매섭게 몰아붙였습니다. 주희야, 저들이 왜 우리를 잊었는지 아니? 우리가 죽었다고 믿기 때문이야. 내가 죽어야 할 곳은 이 차가운 방이 아니라 이동학 그 사람이 세운 저 화려한 성벽 위란다. 지금 이 눈물은 내가 나중에 저들에게 돌려줄 피눈물의 예행 연습일 뿐이야. 지혜는 숫자가 적힌 낡은 장부들을 주희 앞에 내밀었습니다. 낮에는 밭을 메고 그릇을 닦던 지혜였지만 밤이 되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제왕학 스승으로 변했습니다. 여건이 만료되어 비행기조차 탈 수 없는 처지였지만 지혜는 주희에게 전 세계 거대 자본의 흐름과 적들의 재무제표를 통째로 외우게 했습니다. 3년 동안 두 여인은 고기 한 점 제대로 먹지 못하고 딱딱한 빵으로 허기를 달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수천억 원의 숫자를 굴리며 칼을 갈았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소외감과 공포였습니다. 마을에 축제가 열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면 주인은 창문을 가린 낡은 천을 들추고 밖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지혜는 그런 주희의 손을 잡아내리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주희야, 조금만 더 참으렴. 유령의 시간은 길지 않을 거야. 내가 성인이 되어 내 엄마가 남긴 마지막 문을 여는 그날 우리는 이 어둠을 뚫고 가장 눈부신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거란다. 3년의 세월은 지혜의 머리칼에 흰 눈을 내려놓았고 주희의 눈망울에서는 소녀의 천진함을 앗아갔습니다. 지혜는 거울도 없는 방에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만지며 다짐했습니다. 이동학, 당신이 안심하고 축배를 드는 이 1000일 동안 우리는 당신의 무덤을 파고 있었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거야. 마침내 주희가 성인이 되던 날 지혜는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황금 열쇠를 꺼냈습니다. 3년의 지독한 유령 생활을 끝내고 세상에 제시카 킴이라는 이름의 사자가 탄생하기 직전의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지혜는 주희의 거칠어진 손을 맞잡고 텅 빈 호수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죽은 자들의 복수가 시작될 시간이었죠. 주희야, 이제 내가 이 숫자의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나이가 됐구나. 엄마가 남기신 마지막 유언을 확인할 시간이야. 주희는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며 지혜에게 물었어요. 이모, 어떻게 확신해? 오늘이 그날이라는 걸. 만약 오늘 갔는데도 안 열리면 우린 어떡해? 지혜는 창밖의 설산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8년 전 그 피비린내 나던 병실의 기억을 꺼내 놓았습니다. 주희야, 내 엄마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내 귀에 대고 피 묻은 입술로 속삭였단다. 지혜야, 주희가 만 18이 되기 전엔 절대 은행에 가면 안 돼. 이동학이 법적 후견인이라 그 돈을 다 가로챌 거야. 라고 말이야. 그건 엄마가 너를 지키기 위해 걸어둔 마지막 빗장이었어. 지혜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지혜는 펜던트의 이중 바닥에서 꺼내 단숨에 외우고 없애버렸던 낡은 쪽지의 내용도 들려주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확인했지. 펜던트 뒷면 얇은 판 속에 엄마가 숨겨둔 쪽지가 있었어. 상속인 18세 성인 인증 필수라는 문구와 은행 담당자의 이름. 나는 그걸 외우고 또 외우며 8년을 버텼단다. 내가 공부했던 회계 지식으로 봐도 그건 스위스 은행의 타임락 계좌가 확실했으니까. 주인은 지혜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가 단순히 운에 맡긴 게 아니라
엄마의 유언과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총동원해 이 약속의 시간을 지켜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꽉 막혀왔습니다. 이모는 그 확신 하나로 그릇을 닦고 빨래를 하며 8년을 견딘 거구나. 아니, 주희야. 나는 확신이 아니라 너를 믿고 견딘 거야. 내가 이 숫자의 의미를 이해할 만큼 영특해질 때까지, 저들의 성벽을 무너뜨릴 사자가 될 때까지 기다린 거란다. 이제 그 기다림은 끝났어. 내일부터는 우리가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야. 다음 날 아침, 제네바 은행 금고의 육중한 문이 닫혔을 때 주인은 손에 쥔 증거 서류를 당장이라도 삼촌의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주희의 떨리는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주희야, 지금 가면 너는 그저 증거 하나 들고 날뛰는 어린애일 뿐이야. 이동학은 그 증거를 통째로 태워버리고 너를 영원히 입막음할 힘이 있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그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거대한 성벽이야. 그날 이후 두 여인의 진짜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희가 성인이 되어 얻은 자본은 단순히 소비를 위한 돈이 아니라 주희를 제시카 킴이라는 완벽한 브랜드로 만들어낼 걸음이었습니다. 주희는 지혜의 지시에 따라 런던 정경대에 입학했습니다. 낮에는 세계적인 석학들 사이에서 경제의 흐름을 송곳처럼 파고들었고, 밤에는 지혜가 차려준 좁은 다락방 식탁에서 실전 경영 수업을 받았습니다. 지혜는 식당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주희가 상류층의 우아함을 배우는 동안 지혜는 여전히 밑바닥에서 세상을 읽으며 주희의 가장 냉혹한 참모가 되었죠. 주희야, 내가 만나는 그 귀족 자제들의 말투, 걸음걸이, 심지어 식탁 위 포크를 쥐는 법까지 내 것으로 만들어다. 너는 이제 이주희가 아니라 그들의 세상을 지배할 제시카 킴이어야 해. 런던에서의 4년이 흐른 뒤 주희는 뉴욕 월스트리트로 향했습니다. 20대 중반의 주희는 이제 더 이상 눈물 흘리던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피도 눈물도 없기로 유명한 헤지펀드에서 얼굴 없는 암사자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스위스 부품회사 투자로 불려준 자본은 주희의 손에서 수십 배, 수백 배의 거대 자본으로 몸집을 불려나갔습니다. 그 12년 동안 지혜는 주희의 뒤에서 서서히 시들어갔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굽어버린 등과 마디마디가 뒤틀린 손가락은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었죠. 하지만 지혜는 주희 앞에서는 절대로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주희가 월가에서 승전보를 들고 올 때마다 지혜는 홀로 화장실에서 입술을 깨물며 통증을 삼켰습니다. 주희는 그런 이모의 뒷모습을 보며 복수의 칼날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이모, 이제 준비됐어. 12년 동안 나는 한순간도 그 사람을 잊지 않았어. 이제 내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이 공포에 떨게 만들 거야. 30살이 되던 해 주희는 비로소 지혜가 20년 전부터 준비해온 그 1등석 티켓을 꺼냈습니다. 이제 주희는 삼촌의 조카가 아니라 자금난에 허덕이는 삼촌의 그룹을 단숨에 집어삼킬 수 있는 거물 투자자 제시카 킴이 되어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이 켜켜이 쌓인 주희의 눈빛은 제네바 호수의 빙판보다 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혜는 주희에게 가장 비싼 실크 코트를 입혀주며 거친 손으로 주희의 깃을 세워주었습니다. 가자 주희야. 아니 제시카. 이제 내가 저들의 성주가 될 시간이다. 두 여인은 당당히 비행기 트랩을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스위스의 설산을 보며 주희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20년 전 죄인처럼 쫓겨났던 그 하늘길을 이제는 포식자의 위엄을 갖추고 돌아가는 것이었죠.
삼촌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주희의 목소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전율을 느끼셨나요? 평생을 바쳐 여왕을 길러낸 지혜의 거친 손마디가 오늘따라 참으로 위대해 보입니다. 이제 곧 시작될 그녀들의 우아하고도 잔혹한 사냥.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응원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은 평일 오후인데도 여행객들의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설렘과 반가움을 안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공항 한편에 마련된 귀빈실 입구 주위는 유독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은 사내들이 두 줄로 길게 서서 입구 쪽을 주시하고 있었죠. 그들 중심에는 15년 전 제네바 호숫가에서 한 아이의 죽음을 눈앞에서 방조했던 강 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희끗해진 머리칼을 만지며 초조한 듯 시계를 살폈습니다. 그룹의 운명을 짊어지고 올 구원 투수이자 월스트리트의 거물 투자자인 제시카 킴을 맞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드디어 입국장의 자동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우아한 베이지색 실크 코트를 걸친 그녀의 걸음걸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굽 높은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릴 때마다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죠. 그녀의 바로 뒤에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꼿꼿하게 허리를 편 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20년 전 낡은 보따리를 들고 죄인처럼 쫓겨나던 식모 김지혜는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비록 20년의 풍파로 손등은 거칠고 뼈마디는 굵어졌지만 지혜는 그 모든 고통을 비싼 정장 안으로 감춘 채 주위의 수석 비서로서 당당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 실장은 제시카 킴의 앞에 서자마자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시카 킴 대표님. 이동학 전무님의 명을 받고 마중 나온 강 실장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시카 킴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아주 짧게 고개만 까닥였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비치는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죠. 강 실장은 그녀가 15년 전 자신이 호수에 빠져 죽었다고 보고했던 그 주위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기품 넘치는 아시아계 미국인 투자자라고만 굳게 믿고 있었죠. 지혜는 그런 강 실장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속으로 비릿한 웃음을 삼켰습니다. 전무님께서 직접 나오지 못해 대단히 송구해 하십니다. 현재 그룹의 중요한 회의가 길어지고 있어서 호텔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강 실장의 말에 주인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주인은 유창하고 매끄러운 영어로 지혜에게 나직이 물었습니다. 이모, 이 사람이 이 전무가 보낸 사람 맞아요? 예의가 좀 부족해 보이는데 말이에요. 지혜는 강 실장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영어로 차분하게 대답한 뒤 다시 한국어로 강 실장을 향해 엄격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장거리 비행으로 많이 피곤하신 상태입니다. 전무님과의 만남은 예정대로 진행할 테니 우선 준비된 차로 안내하시죠. 강 실장은 제시카 킴의 서늘한 기운에 압도되어 연신 땀을 닦으며 길을 열었습니다. 공항 밖에는 최고급 검정 세단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죠. 차 문이 열리고 주희가 뒷좌석에 몸을 싣자 지혜도 그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차가 공항 고속도로를 달려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주희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들을 응시했습니다. 20년 전 엄마와 아빠를 빼앗기고 떠났던 그 길이 이제는 복수를 위해 돌아오는 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차 안에서도 긴장을 놓지 않은 채 주희의 옷매무새를 가만히 다듬어 주었습니다. 주희는 지혜의 거칠어진 손을 잠시 꽉 맞잡았죠.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갈아온 칼날이 이제 적의 심장을 겨누기 직전이었습니다. 주인은 선글라스를 벗고 창밖의 한강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을조렸습니다. 삼촌 이제 정말 다 왔어.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화려한 성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차는 어느덧 남산 자락의 화려한 특급 호텔 입구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호텔 정문에는 이동학이 직접 나와 제시카 킴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주인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삼촌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확인하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사냥꾼이 드디어 덫 앞에 도착한 순간이었습니다. 주인은 차 문이 열리기 전 지혜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지혜는 주위의 눈을 깊게 들여다보며 신뢰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준비됐지, 제시카? 이제 시작하자. 주인은 우아한 손짓으로 코트 깃을 정리하고는 열린 차 문 밖으로 한쪽 발을 내디뎠습니다. 20년 만에 삼촌 이동학의 앞에 서게 될 주위의 당당한 모습 뒤로 인천공항에서부터 따라온 서늘한 긴장감이 호텔 로비까지 가득 메웠습니다. 호텔 정문 앞에 선 이동학 전무의 얼굴에는 비굴할 정도로 정중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하나 무인으로 유명하던 그였지만 그룹의 명운을 쥔 거물 투자자 앞에서는 자존심도 다 내려놓은 모양이었죠. 차 문이 열리고 제시카 킴이 우아하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동학은 서둘러 다가가 허리를 숙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시카 대표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동학입니다. 주인은 그 손을 잡는 대신 살짝 눈길만 준 뒤 선글라스를 고쳐 썼습니다. 20년 전 엄마를 죽이고 아빠의 모든 것을 뺏고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그 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돈을 구걸하기 위해 비굴하게 비벼대고 있는 저 손이 주희의 눈에는 더럽게만 보였죠. 지혜는 주희의 한 걸음 뒤에서 이동학의 얼굴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주름은 늘었지만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그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지혜는 터져나오려는 증오를 억누르며 차분하게 주희의 곁을 지켰습니다. 대표님께서 장시간 비행으로 매우 예민하십니다. 인사는 안으로 들어가서 나누시죠. 지혜가 냉정한 목소리로 가로막자 이동학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비서 지혜의 위세에 눌린 듯 어색하게 웃으며 앞장을 섰죠. 아, 물론입니다. 최고층 스위트룸에 준비를 다 해두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지요.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로비를 지나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의 금속 벽면에 비친 주희의 모습은 차갑고 견고한 얼음성 같았습니다. 반면 그 옆에 선 이동학은 초조한 듯 연신 넥타이를 만져댔죠. 지혜는 그런 이동학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살폈습니다. 그가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공기마저 읽어내고 있었거든요. 스위트룸의 문이 열리자 남산과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이동학은 주희를 상석으로 안내하며 미리 준비해둔 최고급 차를 내놓았습니다. 주희는 자리에 앉아 다리를 가볍게 꼬고는 방 안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호텔이 참 화려하네요, 전무님. 한국에 오자마자 이런 대접을 받으니 기분이 나쁘지는 않군요. 주희의 말에 이동학은 얼굴색이 밝아지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대표님 같은 귀한 분을 모시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일입니다. 저희 그룹이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하는 신규 사업에 대표님의 통찰력이 꼭 필요합니다. 자금 규모나 조건은 원하시는 대로 다 맞춰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학은 서둘러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사업 계획서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룹 창립 기념일에 맞춰 회장 취임을 선포하려면 당장 막힌 자금줄을 뚫어줄 제시카 킴의 투자가 절실했으니까요. 주인은 그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찻잔을 들어 향만 맡았습니다. 저는 서류상의 숫자보다 사람의 신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전무님. 제가 듣기로는 전무님께서 조만간 큰 자리에 오르신다고 하던데 그 자리에 걸맞은 실력을 보여주셔야 저도 마음 놓고 돈을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위의 도발적인 말투에도 이동학은 허허 웃으며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역시 명성이 자자하신 이유가 있군요. 저 이동학이 이 그룹을 어떻게 이끌어왔는지 보시면 바로 확신이 드실 겁니다. 믿고 맡겨만 주십시오. 지혜는 탁자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주희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더 건넸습니다. 그때 지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주희가 포착했죠. 20년 동안 쉬지 않고 노동하며 견뎌온 지혜의 몸이 드디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던 겁니다. 지혜는 통증이 밀려오는 허리를 간신히 펴며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 지었지만 주희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습니다. 비서님 얼굴이 좀 안 좋으시네요. 전무님 긴 대화는 나중에 다시 하시죠. 오늘은 좀 쉬어야겠습니다. 주희가 단호하게 자리에서 일어나자 이동학은 아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서둘러 일어섰습니다. 제가 너무 들떠서 실례를 범했군요. 푹 쉬시고 내일 저녁 귀빈 만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만 하십시오. 이동학이 방을 나가고 육중한 문이 닫혔습니다. 사방에 정적이 찾아오자 주인은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어 탁자 위에 거칠게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지혜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이모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티자. 저 인간이 무너지는 거 보고 나서 이모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요. 지혜는 주희의 손등을 토닥이며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쫓겨나던 날 보았던 서울의 밤하늘은 그렇게 어둡고 캄캄했는데 지금 눈앞의 불빛들은 차갑도록 눈이 부셨죠. 지혜는 주머니 속 진통제를 만지작거리며 다시 한번 등을 꼿꼿이 세웠습니다. 주희야, 나는 괜찮아. 내가 저 사람의 성에 불을 지르는 날까지 나는 절대로 안 쓰러져. 걱정하지 마라. 주희는 지혜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20년의 세월을 거쳐 드디어 적의 심장부까지 들어왔습니다. 내일이면 삼촌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화려한 가면들이 하나씩 벗겨지게 될 테죠. 두 여인은 남산타워의 붉은 빛을 바라보며 각자의 가슴 속에 묻어둔 복수의 칼날을 다시 한번 매끄럽게 다듬었습니다. 남산타워의 붉은 불빛이 거실 통유리창에 길게 번졌습니다. 이동학이 나간 뒤 정막이 내려앉은 스위트룸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죠. 주인은 탁자 위에 던져두었던 선글라스를 가만히 집어들었습니다. 렌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서늘할 정도로 낯설었습니다. 지혜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꼿꼿하게 펴고 있던 허리가 힘없이 무너져 내렸죠. 이모 제발 좀 앉아요. 아까부터 얼굴색이 종이장 같았어. 주인은 서둘러 지혜의 곁으로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지혜는 괜찮다는 듯 손사래를 쳤지만 이마에는 송골송골 식은 땀이 맺혀 있었죠. 주인은 지혜를 소파에 깊숙이 앉히고는 정성스럽게 그녀의 신발을 벗겨주었습니다. 20년 전 스위스행 비행기 안에서 보았던 지혜의 발은 작고 고왔는데 이제는 고된 노동의 흔적으로 마디마디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주인은 지혜의 발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때문에 너무 고생했어. 그 사람이랑 마주보고 앉아있는 내내 이모 얼굴만 보이더라. 저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버려야 했는지 다시 생각나서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 지혜는 주희의 손등을 가만히 덮어주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주희의 온기가 차갑게 식은 지혜의 몸을 서서히 녹여주었죠. 지혜는 얕은 숨을 몰아쉬며 입가에 힘겨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희야, 나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 저 사람이 비굴하게 웃으면서 내 눈치를 살피는 걸 보는데 2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어. 우리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내 아빠가 저렇게 갇혀 있는 동안 저 사람은 참 편하게도 살았더구나. 얼굴이 번드르르한 게 아주 호강하며 지낸 모양이야. 지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주인은 탁자 위에 놓인 찻잔을 치우며 이동학이 남기고 간 서류 가방을 차갑게 째려보았습니다. 저 가방 안에는 그룹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한 온갖 감언이설이 가득하겠죠. 주인은 지혜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그 옆에 하얀 알약 2알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아까 챙겨온 진통제예요. 이거라도 먹고 좀 누워요. 내일 저녁이면 또 저 사람들의 가식적인 웃음을 견뎌야 하니까 지금이라도 쉬어야 해. 지혜는 군말 없이 약을 삼켰습니다. 약 기운이 퍼지기를 기다리며 지혜는 화려한 호텔 거실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스위스 롤 마을에서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방을 전전하던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 이곳은 꿈만 같은 공간이었죠. 하지만 지혜에게는 이 고급스러운 소파보다 주희와 함께 다락방에서 수프를 나눠 먹던 그 시절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주희야, 저 사람이 위선 떠는데 나 정말 주먹이 꽉 쥐어지더라. 자기가 이 그룹을 일구었다고 어찌나 당당하게 말하던지. 그 회장 자리가 누구 피눈물 위에 세워진 건데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싶었어. 주인은 지혜의 무릎을 덮어주며 창밖의 한강을 응시했습니다. 검은 강물 위로 서울의 화려한 불빛들이 어지럽게 일렁이고 있었죠. 주인은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한테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모. 남의 고통은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내일 만찬장에선 더 비굴해질 거야. 자기가 가진 걸 뺏기지 않으려고 내 구두 끝이라도 하질 기세로 달려들겠지. 두 여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혜는 서서히 몰려오는 약 기운에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고국은 여전히 낯설고 차가웠지만 주희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혜는 안도했습니다. 주희는 잠이 들어가는 지혜의 손을 꼭 쥔 채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모의 잃어버린 인생과 아빠의 명예를 되찾는 날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겠다고 말이죠. 밤이 깊어갈수록 호텔 방 안의 공기는 더욱 진해졌습니다. 내일이면 이동학이 마련한 화려한 만찬에 막이 오를 테고 그곳에서 주인은 본격적으로 그의 숨통을 조여갈 것입니다. 주인은 지혜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스위스 은행 금고에서 가져온 그 비밀스러운 계약서 사본을 다시 한번 꺼내 들었죠. 종이 위로 비친 삼촌의 서명은 여전히 오만하게 보였습니다. 주인은 창가로 다가가 남산타워의 붉은 빛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사냥꾼이 쳐놓은 덫은 이미 완성되었고 이제 먹잇감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주위의 차가운 눈동자에는 내일 펼쳐질 잔혹한 가면무도회의 서막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고 먼 곳에서 들려오는 찻소리가 마치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고동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 남산의 야경이 화려하게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의 개별실은 고요하다 못해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한 끼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사내진미가 차려졌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음식이 아닌 서로의 눈을 향하고 있었죠. 주인은 우아한 손놀림으로 와인 잔을 가볍게 흔들며 미리 준비해온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 확약서를 테이블 중앙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동학의 눈동자가 그 서류에 닿는 순간 탐욕으로 가득 찬 번들거림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무님, 아니 이 회장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할까요? 제 투자가 전무님의 새로운 시작에 날개가 되어드린다면 저로서도 영광입니다. 주위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이동학은 입꼬리를 실룩거리며 연신 와인을 들이켰습니다. 그는 눈앞에 거대한 자금에 눈이 멀어 제시카 킴이 건네는 이 잔이 독이 든 성배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비위를 맞추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죠. 대표님은 역시 보는 눈이 다르십니다. 이 자금이 들어오는 즉시 우리 그룹은 세계적인 반열에 오를 겁니다. 대표님께는 제가 최고의 수익으로 보답하죠. 그때였습니다. 이동학의 양복 주머니 안에서 요란한 진동과 함께 비상경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청평 요양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만 울리도록 설정해둔 특수 알람이었죠. 이동학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아주 차갑고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등을 부드럽지만 강하게 눌러 제지했습니다. 이 회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방금 내밀어드린 이 계약서는 그저 쓸모없는 종이 조각이 됩니다. 설마 저 거대한 숫자보다 청평에 숨겨둔 낡은 짐짝 하나가 더 소중하신 건 아니겠죠? 주위의 입에서 나온 짐짝이라는 단어에 이동학은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20년 전 그가 자신의 형을 요양원으로 보내며 지혜와 주의 앞에서 내뱉었던 그 모욕적인 말을 그대로 돌려받은 것이었죠. 돈줄을 틀어준 주위의 압박에 이동학은 결국 다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식은 땀이 흥건하게 배어 나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청평의 산자락은 기분 나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숲길 사이로 간간히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비명처럼 날카롭게 고막을 찔렀죠. 지혜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우거진 숲을 사이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찾은 이 길은 여전히 습하고 축축한 냄새가 났습니다. 지혜의 옆에는 68살의 최씨 기사가 검은색 작업복 차림으로 지도 한 장 없이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지혜 씨, 여기서부터는 정말 숨소리조차 내면 안 됩니다. 저 요양원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감옥이나 다름없어요. 최씨 기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이동학의 차를 몰며 이 요양원이 처음 지어질 당시의 설계 구조를 눈여겨보았던 유일한 인물이었죠. 그는 나침반도 없이 본능적으로 요양원 뒷마당의 가장 취약한 사각지대를 찾아냈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소형 절단기와 전선 도구를 움켜쥐었습니다. 20년 동안 식당 바닥을 닦으며 길러온 악력이 이 순간만큼은 주의 아버지를 구할 유일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리 없이 담장을 넘었습니다. 최 씨가 손가락으로 건물 외벽의 낡은 배전반을 가리켰죠. 저곳이 바로 이 요양원의 눈과 귀를 마비시킬 수 있는 핵심 장치였습니다. 지혜는 최 씨가 미리 일러준 대로 배전반 덮개를 열고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 사이에서 붉은색 메인 배선을 찾아냈습니다. 빗물에 젖은 장갑이 미끄러워 자꾸만 손이 헛돌았지만 지혜는 앞발을 잃고 울던 주희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가 맞부딪힐 정도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한 불꽃이 한번 튀어오르는가 싶더니 요양원 전체를 밝히던 서치라이트가 순식간에 꺼졌습니다. 벽면에 설치된 수십 개의 폐쇄회로 카메라들도 일제히 붉은 불빛을 잃고 고개를 떨구었죠. 정막 속에 비상 발전기가 돌아가는 육중한 기계음만이 들려왔습니다. 지금입니다. 어서 가세요. 최 씨의 신호에 지혜는 젖은 바닥을 차고 달렸습니다. 습기 찬 지하 복도는 곰팡이와 락스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죠. 지혜는 품 안에서 훔쳐낸 마스터키를 꺼내 지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104호 독방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복도를 울렸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 안에서 지혜를 맞이한 것은 사람의 형체라기엔 너무나 앙상한 한 남자의 그림자였습니다. 20년 전 당당했던 이성국 회장의 모습은 간대없고 낡은 환자복을 걸친 채 벽을 향해 돌아누운 노인만이 있었죠. 지혜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아내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저 지혜예요. 회장님 비서였던 김 비서가 제 아버지예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를 돌려 눕혔을 때 지혜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오랜 세월 약물에 찌든 회장님의 눈동자는 초점이 완전히 풀린 채 허공을 떠돌고 있었죠. 뼈만 남은 그의 마른 손에는 주희 엄마가 마지막으로 쥐어주었던 목걸이의 잔상이라도 남아있는 듯 손가락을 쉬지 않고 까닥거리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서둘러 가져온 휠체어를 펼쳐 회장님을 조심스럽게 옮겨 태웠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워진 그의 몸무게가 지혜의 가슴을 난도질하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은 지혜의 손길이 닿자 겁에 질린 듯 몸을 작게 떨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이제 지옥 같은 이 방에서 나가는 거예요. 주희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예쁜 주희가 회장님을 찾으러 왔단 말이에요. 지혜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회장님의 마른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복도를 구르는 소리가 긴박하게 이어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경비원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죠. 지혜는 자신의 무릎이 비명을 지르는 것도 잊은 채 휠체어를 밀며 어둠이 깔린 뒷마당을 향해 사력을 다해 질주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잃어버린 진짜 주인을 되찾아오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지만 지혜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 씨 기사가 대기시킨 차량에 몸을 싣는 순간 강 실장의 부하들이 탄 차량이 헤드라이트를 밝히며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노련한 솜씨로 핸들을 꺾으며 좁은 국도를 내달렸습니다. 회장님, 이번에는 절대로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최 씨의 외침과 함께 차량은 아슬아슬하게 추격권을 따돌리며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지혜는 품 안에 안긴 주희 아버지의 마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잠시 후 지혜는 레스토랑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주희에게 구출 성공이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주희의 눈에는 그제야 잔혹한 승리감이 서렸습니다. 반면 이동학은 불안함에 수전증이 온 듯 손을 떨며 헛웃음만 내뱉고 있었죠. 주희는 여유롭게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경악하며 자신을 올려다보는 이동학의 귀에 바짝 다가가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이 회장님, 내가 보낼 투자금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실 텐데 어쩌죠? 요양원에 갑자기 빈자리가 생겨서 그거 찾으러 다니시느라 나중에 입금 확인하실 정신도 없으시겠어요. 이동학의 비명 섞인 외마디 소리를 뒤로 한 채 주인은 차가운 빗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안전가옥에 도착하자마자
지혜는 다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지혜는 따뜻한 물을 대야에 받아와 주희 아버지의 거칠고 마른 발을 정성껏 씻겨드렸습니다. 20년 전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을 씻어내고 무너졌던 가문의 정통성을 다시 세우는 신성한 의식이었죠. 주방장 박 씨가 정성껏 끓여낸 미음을 지혜가 조심스럽게 식혀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에 회장님의 흐릿했던 눈동자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회장님의 손을 맞잡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이제 사냥개 노릇은 끝났습니다. 우리 주희가 회장님을 모시려고 세상을 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조금만 기력을 차려주세요. 비로소 제시카라는 가면을 벗고 주위로 돌아온 그녀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아버지의 마른 얼굴을 본 주희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20년의 긴 사냥 전반전이 끝나는 밤이었습니다. 주희가 남기고 간 서늘한 잔상 뒤로 화려했던 레스토랑의 개별실은 순식간에 공동묘지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동학은 숨을 쉬는 법조차 잊은 듯 멍하니 열린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방금 전까지 자신의 손등을 누르던 주희의 손길이 남아있는 것만 같은데 귓가에는 요양원의 빈자리라는 환청이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뭐라고? 방금 그 여자가 뭐라고 한 거야? 이동학은 떨리는 손으로 식탁 위에 놓인 와인 잔을 집어들려 했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잔은 힘없이 옆으로 쓰러졌고 핏빛 같은 붉은 와인이 하얀 식탁보 위로 무섭게 번져나갔죠. 그는 마치 그 와인이 자신의 심장에서 쏟아지는 피라도 되는 양사색이 되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청평이지? 대답해. 지금 거기 무슨 일 있어? 이동학은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지직거리는 잡음과 통신 불능 신호에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혜가 전력을 차단하면서 요양원의 모든 통신망까지 마비된 상태였으니까요. 그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지만 가죽 소파의 차가운 감촉조차 그를 조여오는 올가미처럼 느껴졌습니다. 강 실장 어디 있어? 이동학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는 그를 지키던 경호원들도 비굴하게 웃어주던 웨이터들도 보이지 않았죠. 오직 길게 뻗은 복도의 노란 조명만이 기분 나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식탁 위에 놓인 투자 확약서를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수천억 원의 황금으로 보였던 그 종이 뭉치가 이제 보니 자신을 벼랑 끝으로 밀어 넣는 사형 선고문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서류의 마지막 장에 적힌 제시카 킴의 서명을 손톱이 깨질 듯이 긁어댔습니다. 제시카 킴? 당신 누구야? 대체 정체가 뭐야? 왜 하필 오늘, 왜 하필 내 형을? 이동학은 갑자기 머릿속을 스치는 불길한 예감에 뒤통수를 엇맞은 듯 멈춰 섰습니다. 15년 전 제네바 호숫가에서 죽었다던 조카 주희의 얼굴이 지금의 제시카 킴과 묘하게 겹쳐 보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 생각을 애써 지우려 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녀는 죽었어. 내 눈으로 신발을 봤단 말이야. 강 실장이 분명히 죽었다고 했어. 그는 이제 공포를 넘어 광기에 사로잡힌 듯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화려한 양복 상의는 땀으로 흠뻑 젖어 등에 달라붙었고 완벽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카락은 몇 가닥이 내려와 이마를 덮었죠. 평소에 오만함은 간대였고 숲속에서 길을 잃은 늙은 짐승의 몰골이었습니다. 이동학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이번에는 그룹 본사의 재무팀장이었습니다. 나다. 제시카 킴 쪽에서 입금된 거 있어? 아니, 확약서 말고 실제 입금 말이야. 뭐, 아직이라고? 이 자식들이 지금 나를 상대로 장난을 쳐?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이동학은 휴대폰을 벽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고가의 최신형 휴대폰이 대리석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는 식탁 위에 놓인 최고급 요리들을 손으로 쓸어버렸습니다. 금색 테두리가 둘러진 접시들이 바닥에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져나갔습니다. 나 이동학이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깟 계집애 하나 때문에 내가 무너질 것 같아? 그는 빈 방에서 허공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가 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죠. 이동학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아 바닥에 흩어진 와인과 음식물 사이를 기어다녔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닥 구석에 떨어진 자신의 지갑으로 향했습니다. 지갑 겉면에 박힌 가문의 문장이 그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쏟아지는 장대비 사이로 제시카 킴이 타고 떠난 차량의 잔상이 보이는 것만 같았죠. 이동학은 옷매무새를 다듬을 생각도 못한 채 비틀거리며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는 이제 청평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자신의 범죄 증거이자 그룹을 지배할 유일한 볼모인 형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지옥 같은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은 20년 전 형의 등에 칼을 꽂던 그 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초라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청평의 밤은 소름 끼칠 정도로 서늘했습니다. 이동학은 텅 빈 형의 침대 위에 덩그라니 놓인 황금 열쇠 복사본을 움켜쥐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 동안 형 성국을 가두었던 그 육중한 쇠침대는 이제 주인을 잃고 차가운 한기만 뿜어내고 있었죠. 이동학은 열쇠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일렁이는 어둠 속에서 거칠게 몰아쉬는 그의 숨소리가 과거의 기억들을 불러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 위로 평생을 지배해온 지독한 열등감의 뿌리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동학은 이 집안의 적통이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낳아온 아들이라는 주홍 글씨는 어린 시절부터 그를 투명 인간처럼 만들었죠. 하지만 그는 형보다 훨씬 명석했습니다. 형 성국이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때 동학은 서재 구석에서 밤을 새우며 경영학 원서를 탐독했고 아버지가 던지는 까다로운 질문에 언제나 가장 날카로운 정답을 내놓았습니다. 칭찬을 기대하며 고개를 들었을 때 돌아온 것은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뿐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명석한들 무엇하겠느냐. 이 집안의 뿌리는 성국이다. 너는 그저 형의 그림자로 살면서 내 재주를 형을 위해 쓰거라. 그것이 내가 이 집에 들어와 사는 대가다. 그날 동학은 자신의 천재성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임을 깨달았습니다. 형은 그저 운 좋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빛을 독점했고 자신은 형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하고 증명해도 언제나 곁다리 취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문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황금 열쇠를 형에게 건네주던 날 동학은 문 밖에서 제 손톱이 빠지는 줄도 모르고 벽을 긁었습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이 그룹을 몇 배는 더 크게 키울 수 있는데, 그 억울함과 분노가 20년 전 형의 등에 칼을 꽂게 만들었습니다. 형을 요양원에 가두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았을 때 동학은 그것이 범죄가 아니라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혁명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20년의 성벽이 단 한 장의 가짜 열쇠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동학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눈의 핏발을 가리기 위해 거울 앞에서 두껍게 화장을 했습니다. 분장이나 다름없는 화장으로 파리한 안색을 감추고 가장 화려하고 비싼 실크 정장을 챙겨 입었습니다. 어제의 비참함과 공포는 명품 수트 아래로 꽁꽁 숨겼죠. 그는 강 실장을 불러 나직하고 서늘하게 명령했습니다. 강 실장, 내 눈 똑똑히 봐. 요양원 일은 이 세상에 없는 일이다. 형은 어차피 죽어가는 노인네야. 누가 그 미친 소리를 믿겠어? 오늘 취임식장 보안,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들어오게 철저히 해라. 그리고 행사가 끝나자마자 제시카 킴의 입금부터 확인해. 자본이 곧 정통성이니까. 그룹 본사 대강당은 화려한 꽃장식과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동학은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강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승리자의 오만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선포합니다. 특히 월스트리트의 거물 제시카 킴 대표의 투자는 우리 그룹이 세계로 나가는 강력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동학이 자화자찬을 늘어놓으며 박수를 유도하던 그 순간 강당의 육중한 뒷문이 활짝 열리며 눈부신 조명이 입구 쪽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우아하면서도 서슬퍼런 기운을 뿜어내는 제시카 킴과 그녀의 곁을 꼿꼿하게 지키는 비서실장 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주인은 한 발 먼저 강단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뺏어 잡았습니다. 이동학 씨, 아직도 입금 확인 안 되셨나 봐요? 하기야 지난밤에 내 아빠 찾느라 정신없이 뛰어다니셨으니 그럴 만도 하겠네요. 주희의 서늘한 목소리에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주희는 대형 화면에 자신의 한국 여권을 띄웠습니다. 제시카 킴의 본명은 이주희입니다. 20년 전 당신이 스위스로 내쫓았던 이성국 회장의 외동딸 말이에요. 그 뒤에서 무채색 비서복을 벗어 던지고 화려한 수트 차림으로 나타난 지혜가 이동학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이 회장님, 20년 전 저더러 바닥이나 닦으라고 하셨죠? 이제 당신이 그 더러운 바닥으로 내려가실 차례입니다. 지혜는 스위스에서 20년간 추적해온 이동학의 비자금 세탁 경로를 화면에 폭포수처럼 쏟아냈습니다. 동시에 주방장 박 씨와 기사 최 씨가 등장해 이동학의 만행을 증언했습니다. 강 실장이 포섭되어 살인 교사 음성 파일을 틀어버리자 이동학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장엄한 음악과 함께 휠체어를 탄 이성국 회장이 등장했습니다. 지혜의 호의를 받으며 천천히 나타난 그는 동생을 향해 일갈했습니다. 동아가, 내 탐욕이 결국 너를 가두었구나. 진짜 왕의 귀환의 장례는 마비되었고 대기하고 있던 검찰 요원들이 이동학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지혜는 끌려가는 그의 귀에 대고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뺏은 우리 아버지의 인생과 회장님의 20년 세월, 이제 감옥에서 매일 이자로 갚으세요. 죽지도 못하게 내가 끝까지 지켜봐 줄 테니까. 취임식장이 아수라장이 된 채 이동학이 끌려나간 자리에 남은 건 싸늘한 정막뿐이었습니다. 지혜는 그 소동이 가라앉자마자 홀로 차를 몰아 시외각에 있는 작고 조용한 묘지를 찾았습니다. 20년 전 억울하게 눈을 감았던 자신의 아버지가 누워 계신 곳이었죠. 지혜는 비석 앞에 놓인 마른 풀들을 거친 손으로 하나하나 뽑아내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지혜 왔어요. 드디어 회장님을 지켰습니다. 저를 사냥개라고 부르던 그 사람에게 당신이 빼앗은 20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이자로 갚으라고 말해주고 왔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석 위에 놓인 아버지의 이름자를 어루만지는 그녀의 손등 위로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순간도 편히 잠들지 못하게 했던 그 무거운 죄책감이 비로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그때 뒤에서 조용히 다가온 주희가 지혜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모 여기서 울고 있으면 어떡해. 할아버지가 이모 우는 거 보면 속상해 하시잖아. 주희는 지혜의 곁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비석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희의 눈에도 눈물이 차올랐어요. 두 여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꼭 맞잡은 채 오열했습니다. 고통과 인내로 점철된 20년의 세월이 그 눈물 속에 녹아 흐르고 있었죠. 묘지를 내려오는 길에 하늘은 유독 맑고 푸르렀습니다. 두 사람은 곧장 안전가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기력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이성국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죠. 주방장 박 씨와 최 씨 기사도 어느새 돌아와 집안을 정갈하게 정돈해 두었습니다. 지혜는 앞치마를 고쳐 매고 따뜻한 미음을 끓여 회장님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은 지혜를 보자마자 야윈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혜야, 내가 정말 큰 일을 했구나.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회장님의 떨리는 목소리에 지혜는 눈시울을 붉히며 조심스럽게 미음을 한술 떠 넣어드렸습니다. 회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그저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이제 주희랑 같이 건강만 회복하시면 돼요. 그날 밤 아버지를 깊이 잠들게 해드린 뒤 주희와 지혜는 거실 창가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20년 전 그들이 도망치듯 떠났던 서울의 밤 풍경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화려했죠. 주희는 주머니에서 반짝이는 황금 열쇠를 꺼내 지혜의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지혜가 깜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지만 주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지혜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모네 인생의 문을 열어준 건 엄마의 유품이 아니라 바로 이모였어. 이 열쇠는 이제 이모 거야. 우리 가족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열쇠 말이야. 지혜는 황금 열쇠의 묵직한 무게감을 느끼며 주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당당한 여왕의 풍모를 갖춘 주희의 눈동자 속에 자신의 굽은 등과 거친 손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더 이상 그 모습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 굽은 등은 사랑하는 아이를 지켜낸 훈장이었고 거친 손은 진실을 되찾은 승리의 기록이었으니까요. 고맙다 주희야. 이 열쇠로 우리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는 행복한 집을 짓자. 지혜는 주희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20년에 걸친 긴 복수의 끝에서 두 여인이 얻은 것은 막대한 부와 명예보다도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었습니다. 거실에는 두 사람의 평온한 숨소리가 가득 찼고 창밖의 별빛은 그들을 축복하듯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모든 어둠이 걷히고 새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소파에 앉은 채 주희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단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죠. 20년 전 잃어버렸던 그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이 두 여인의 곁으로 조용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무려 7,300일의 기다림이 끝을 맺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주희와 지혜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문의 복수극을 넘어 벼랑 끝에선 두 여인이 서로의 온기 하나로 세상을 어떻게 견디고 뒤집었는지를 보여준 장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제가 느낀 진심과 깊은 여운을 시청자 여러분께 긴 호흡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5살 제네바 호수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소녀 주이. 그녀가 제시카 킴이라는 얼음처럼 차가운 가면을 쓰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설산의 한기 속에서 떨었을까요? 하지만 주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갈아 넣어 땔감이 되어준 지혜의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정리하며 가장 가슴 깊이 남았던 장면은 화려한 회장실이 아니라 아버지를 모신 안정가옥의 조용한 거실이었습니다. 모든 권력을 되찾은 뒤에도 지혜가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미음을 끓이던 그 모습. 그것은 복수보다 강한 것이 결국 사랑과 일상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끔은 주의와 지혜처럼 지독한 겨울이 찾아오곤 합니다.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공을 쌓기 위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야 할 때도 있죠.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전하고 싶었던 진심은 인고의 시간 끝에 반드시 당신만의 황금 열쇠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열쇠는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얼어붙었던 나의 삶을 다시 흐르게 하는 희망의 열쇠일 것입니다. 지혜가 주의를 지켜냈듯 여러분 곁에도 그 모진 세월을 함께 버텨줄 소중한 한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이 세상의 가장 큰 승리자입니다. 20년의 세월을 돌아 당당히 포식자의 위엄으로 돌아온 두 여인에게 우리가 박수를 보내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 각자의 가슴 속에 품은 언젠가는 꼭 이기리라는 다짐 때문이 아닐까요?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와 주의의 용기 있는 여정이 독자님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가슴 벅찬 사연으로 찾아뵐까요? 원하시는 테마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